안녕하세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인간을 믿고 지냈던 여자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흐른다더니 저는 어느새 70 초반의 노모가 됐네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직업이 정말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작게 농사도 지으면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자식을 셋이나 길러냈어요. 두 아들과 막내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자식들한테만큼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자식들 가르치는 데 썼습니다. 힘든 일, 굳은 일은 제가 하더라도 자식들은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도 알아주는지 삼남매들은 착하고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묻어냈던 아들과 다르게 막내딸은 사춘기 시절에 마음고생을 하긴 했었죠. 딸이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깐깐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괜히 교복에서 냄새가 난다면서 일요일 저녁에 짜증을 부리면서 딸이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엄마, 교복에서 이상한 냄새 나잖아.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다 해둔 빨래에서 무슨 냄새가 나? 엄마 냄새도 못 맡아? 맨날 내 교복에서만 이상한 냄새 난다니까? 나 여중이라서 애들끼리 냄새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 딸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저렇게 화를 내본 적 없던 딸이라서 당황스러웠죠. 그때 남편이 딸을 보면서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김은주,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앞으로 네 교복은 네가 빨아입고 다녀. 알겠어?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니까 감사한 줄도 모르고 화만 내지? 네가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그만해. 그때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는데 그 순간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딸은 남편의 말에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사춘기 딸이라 그런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마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저 상황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는 사춘기였던 딸한테 뭘 해줘야 할지 저도 남편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딸의 짜증을 받아주다가 참다 못한 남편이 화를 낸 겁니다. 큰아들이 울기만 하는 막내딸을 진정시키면서 마당에서 대화하겠다면서 나갔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나 슬쩍 엿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딸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내 교복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우리 집은 왜 돼지 키우고 살아서 나만 교복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일단 진정해. 네 교복에서 아무 냄새도 안 나. 지금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엄마가 주말 내내 네 교복 햇볕 아래 말리시려고 시간마다 확인하셨어. 그래도 난 이 교복 싫어.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은주야, 지금 네가 속상한 마음도 알고 답답한 마음도 알아. 그런데 너 사실은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는 거잖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랑 싸웠어? 그런 거 아니야. 비밀 지켜줄게. 오빠한테만 말해봐. 너 부모님한테 말 못해도 나한테 말할 수 있잖아. 큰아들이 딸을 다독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잠시 우물쭈물 하던 딸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큰아들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새 신발 갖고 싶은데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 교복도 다른 집 언니 거 물려 입었는데 신발 사줄 돈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난 교복이라도 잘 입고 싶은데 뭘 해도 다 거지 같아서 그랬어. 나도 예쁜 거 하고 다니고 싶은데 나만 못하잖아. 네 마음 나 알아. 그런데 너 네가 원하는 거 솔직하게 부모님께 말해봤어?
네가 이렇게 화만 내는데 엄마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 어차피 말해도 안 될 게 뻔하잖아. 딸은 결국 큰아들 앞에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못 사줄 정도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는데 딸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속상한 마음에 마당으로 가서 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은주야,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속상해 하시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맨날 허름한 옷에 늘 신던 신발만 신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새 거 사달라고 해. 내가 엄마 목까지 빼앗는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해, 엄마.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런 생각하는지도 몰랐어. 네가 왜 내 걱정을 해. 자식은 자기 앞길만 걱정하면 되는 거야.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알고 보니까 속 깊은 제 딸은 저를 걱정해서 갖고 싶은 것도 말 못했던 겁니다. 예쁜 운동화도 갖고 싶었지만 식구들 다 아끼면서 사니까 본인만 좋은 걸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이기적인 딸이었다면 갖고 싶은 걸 사달라고 떼를 썼겠지만 좋은 건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딸의 어린 마음이 사춘기 때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아들 덕분에 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민감한 나이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떡잎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딸의 반항 이후 한 번도 속을 썩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장남이 장남답게 동생들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의젓하게 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자식 셋을 대학교까지 모두 졸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큰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승승장구했죠. 둘째와 막내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회사에 취업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네요. 이래서 말년엔 자식 복으로 산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탈할 것 같던 제 인생에 시련은 자식들이 시집 장가를 가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며느리를 3명이나 봤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얼핏 들으면 어떤 아들놈이 사고라도 친 줄 아시겠지만 여기엔 아주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그리고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던 아들은 바로 장남이었어요. 처음으로 큰며느리와 인사를 하던 날이 전 아직도 생생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짓던 며느리였거든요. 그때 큰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인사 왔을 때 밝은 목소리로 제게 먼저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설아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며느리를 보니까 저는 무척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반가워요. 사진보다 실물이 10배는 더 예쁘네요. 아니에요. 과찬이세요. 어머님이 더 고우신데요. 저는 집안이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어머님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편하게 대화를 더 많이 나누죠. 우리 예비 며느리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어서 안으로 가서 밥부터 먹자. 저는 큰며느리의 싹싹한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는 쉴 새 없이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오빠가 키가 왜 이렇게 컸나 했더니 어머님 음식 솜씨 덕분인가 봐요. 저 오늘 2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으니까 참 보기 좋네. 밥 많으니까 양껏 먹어. 반찬도 더 있으니까 더 먹으려면 말하고. 네, 어머님. 제가 인사드리러 와서 너무 많이 먹네요. 조신하게 먹어야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아이고, 별 걱정 다 한다. 우리는 잘 먹는 며느리가 1등 며느리감이야. 그러니까 오늘 편하게 먹고 앉아서 쉬다가. 정말요? 저 그럼 어머님, 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래, 이리 줘봐. 복스럽게 먹는 걸 보니까 아주 복덩이가 굴러온 것 같네. 복스럽게 먹는 며느리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밥이 입맛에 딱 맞는 걸 보니까 아주 우리 식구 다 됐네. 아, 우리 며느리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다 부르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리는 좀 부족한데 자주 와서 좀 배워야겠어요. 자주 온다고 하면 우리야 좋지. 시댁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우리 아내가 이 동네에서 요리 실력으로는 1등이야, 1등. 맛집이 따로 없으니까 편하게 와. 네, 아버님.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자주 오겠다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 결혼 전인데도 며느리는 주말마다 큰아들과 같이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한두 번씩 쌓이니까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희 날씨도 좋은 주말에 뭐하러 이런 시골까지 와? 서울에 좋은 거 많을 텐데 여기까지 오고 싶어? 분위기 좋은 곳 좀 가고 그러지. 서울 별거 없어요. 어딜 가도 사람 많고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음식값이 또 얼마나 비싼데요. 저는 여기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오늘 밥값도 할 겸 일도 도와드릴게요. 아유, 됐어. 서울 깍쟁이가 뭘 돕겠다는 거야. 돼지 축사 가면 아마 까무러치고 도망갈걸? 어머님, 저 서울 깍쟁이 아니에요. 저도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몸빼 바지가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저 일 시켜만 주세요. 어머니께 제대로 배워서 저도 어머님 손맛 좀 내고 싶어요. 내가 널 어떻게 말리겠어. 자자, 하나씩 천천히 해. 정말 며느리가 주말에 한번 내려오면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명랑하고 쾌활한 며느리는 집안의 그야말로 복덩이였어요. 둘은 같은 대기업에서 사내 커플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며느리가 조금 깐깐하면 어쩌나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며느리가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돼지 축사 일을 돕겠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몸빼바지에 모자까지 쓰고 축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일을 하면서 저한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시골 출신답게 잘하죠? 이런 거 눈 감고도 해요. 난 네가 말라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싶었는데 아주 손이 야무지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씩씩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어떤 시어머니가 싫어했겠습니까? 큰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결혼도 대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며느리와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큰아들이 결혼하고 2년 뒤에 작은 아들이 뒤이어 결혼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둘이 되면서 집안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두 며느리가 싹싹하고 집에 잘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에서 어색해할까봐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라 같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동서, 전을 정말 예쁘게 잘한다. 살림꾼 같아.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해요. 형님 하는 거 보면서 어설프게 따라한 거예요. 정말? 나도 처음엔 어머님 하시는 거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야. 못한다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좋지. 안 그래? 그럼요.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야. 나도 어머님 보고 배우면서 살림한 지 벌써 2년째야.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그쵸, 어머님? 저를 보면서 묻는 큰며느리를 보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처음엔 우리 큰며느리도 서툴렀어.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다 처음 하는 건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차분히 배워가. 네, 어머님. 제가 동서랑 같이 잘해볼게요.
큰며느리는 정말 작은 며느리랑 같이 명절 준비를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심지어 큰며느리는 저보고 거실에 있으라면서 둘이 하기도 했어요. 이런 맏며느리를 보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방 일이 버거워졌는데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제가 무슨 호강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는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와 같이 시장 갈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명절 음식 다 했는데 저 동서랑 같이 나가서 저녁거리 좀 사올게요. 저녁거리 산다고? 아유, 그냥 있는 거 대충 먹지 그러니. 내일 제사 지내고 나면 다 같이 명절 음식 먹을 텐데 저녁은 다른 거 먹으면 좋죠. 제가 얼큰한 동태찌개 해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저녁은 내가 하마. 하루 종일 일했으면서 뭘 또 하겠다고 나서. 1년에 딱 2번인데 며느리들이 2번도 못 하겠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집안일 잘 도와줘서 저 이렇게 요리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내가 명절에 너무 며느리들 손만 빌리는 건 아닌가 싶네. 어머님 비법 전수 받았는데 제가 솜씨 발휘 좀 해야죠. 그리고 동서랑 둘이 바람 좀 쐬면서 커피라도 한 잔씩 하고 올게요. 그래, 그래. 둘이 고생했는데 나가서 커피 마시고 한숨 돌리고 와. 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큰며느리는 작은 며느리까지 챙기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작은 며느리도 시댁에 오는 걸 어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시댁과 멀수록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자주 시댁에 모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친구 사이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찌나 친하게 잘 지내는지 동서지간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님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에이, 그렇지도 않아. 사회생활은 원래 다 겉다르고 속다르잖아. 누가 형님 괴롭혀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이래봬도 경찰이잖아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주 든든하네. 전 형님이 친언니 같아요. 제가 자매가 없어서 자매정을 몰랐거든요. 형님이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자 작은 아들이 웃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형수님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맨날 형수님이랑 집에서도 통화하잖아. 알고 보니까 두 며느리가 통화도 하면서 우애 좋게 지내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살찐 것 좀 봐. 원래 결혼하고 잘 살면 남편이 살이 찐대. 경도야, 네 아내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지? 이젠 엄마 밥상 그립지도 않지? 네? 에이, 엄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다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내 앞에서 아직 마누라 칭찬은 안 하네. 저는 다 좋아요.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우리 큰며느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야. 고맙다, 우리 맏며느리. 제가 큰며느리를 보면서 말하자 며느리가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많이 배워서 제가 더 감사드리죠. 가족들이 이렇게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 봐서라도 내가 만수무강해야지. 큰며느리가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 행복이 오래 갈 것만 같았어요. 큰아들 부부와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예전엔 사진 찍는 재미도 몰랐는데 같이 여행을 가면 큰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 서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남편은 그런 큰며느리를 보면서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사진이야?
너희 둘이 서봐. 내가 찍어주마. 여기 풍경 너무 예쁘잖아요. 어서 서보세요. 아버님, 지금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냐? 어디? 그럼 여기로 서볼까? 네. 어머님이랑 다정하게 서보세요. 자, 찍습니다. 어머님, 좀 웃어보세요. 그때 큰며느리가 하도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길래 남편과 사진을 남겼습니다. 큰아들이 그런 저희를 보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아주 너희랑 놀러 다니면 사진을 몇 장이나 찍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말년에 사진도 많이 찍고 기분이 좋네. 처음엔 사진을 찍는 게 영 어색했지만 큰며느리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웠어요. 제 나이에 사진 찍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며느리와 여행하는 게 점차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난 게 말년의 복이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가 결혼하고 4년 만에 폐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항상 밝았던 큰며느리 암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암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많이 아픈가 봐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천벌 받을 놈들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왜 우리 착한 며느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망연자실한 아들의 목소리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식구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모이면 늘 웃음이 끊이질 않던 집에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애써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같이 큰아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진 큰며느리 얼굴에 저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예, 며느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된 거야? 어머님,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야, 안 된다. 내가 널 이대로 못 보내. 제발 조금만 더 힘내라.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었잖아. 내가 우리 며느리 사진 예쁘게 찍어주려고 연습도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서 일어나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할 거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내가 아직 너한테 해줄 게 많아. 저는 그때 수척해진 큰며느리를 보고 하늘에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내 남은 수명을 가져가더라도 제발 하늘에서 우리 며느리만은 살려주길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큰며느리는 힘겨운 항암 치료 끝에 결국 마지막 고비에 다다랐어요. 작은 며느리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 옆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믿던 작은 며느리가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빌고 있던 겁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형님, 어서 일어나세요. 앞으로 아이도 낳고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니만 두고 가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주버님 어떻겠어요? 동서, 고마워. 형님, 제가 보답할 시간도 주셔야죠. 이렇게 가면 전 어떻게 살아요? 병실 밖에까지 울리는 작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온 가족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큰며느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며느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라, 너 같은 며느리 아마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좀 더 멋진 세상 같이 즐기다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서둘러 가면 어떡하니? 시든 꽃처럼 힘이 없어진 큰며느리를 붙들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눈을 감았어요. 큰아들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큰아들이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걸 보고 남편이 물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경도야, 물이라도 좀 마셔. 저는 물 마실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못 지켜놓고 무슨 자격으로 살아요? 부모가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 네가 힘을 내야지. 그래야 네 아내도 편하게 쉬지. 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이 애를 봐서라도 정신 차려. 정말 정신이라도 놓은 사람처럼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 남편은 소리치며 말했어요. 저도 그때 젊은 나이에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은 빈소에서 굳게 다짐이라도 하듯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못난 남편 있고 편히 쉬어. 벌써 난 이렇게 당신이 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미안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너무 몰랐어. 내가 미안해. 땅을 치며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이 저와 남편을 2번 죽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온 가족이 큰며느리와의 힘든 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작은 며느리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며느리의 빈자리가 또 한 번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던 아들도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재혼도 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였습니다. 그 사이 둘째 아들은 손자를 2이나 키우고 있었고 막내딸도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을 보면서 한 번도 재혼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힘들어하던 아들을 알기 때문에 그저 일상을 잘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40 중반이 됐을 무렵 아들이 저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저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 여자가 있었어? 네, 한 1년 정도 만났어요. 뭐 하는 여자야? 1년이나 만났으면 네 나이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만나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직업은 변호사인데 이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건 괜찮아요. 지금 저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대화가 잘 통한다니까 다행이다만 이혼 사유가 뭐였다니? 성격 차이였대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성격을 제일 많이 보는데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저도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이나 만난 거예요. 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외로워 보이던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들이 인사를 시켜주려고 데려온 며느리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전 며느리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2번째 며느리가 인사 왔을 때 첫인상이 딱 커리우먼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참 특이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려고 마주 앉았는데 제가 믹스커피를 타서 한 잔씩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절 보면서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믹스커피 안 마십니다. 커피를 안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블랙커피 마셔요. 이런 커피는 안 마십니다. 퉁명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안 마셔도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는 마시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보고 다시 말했어요. 우리 집에 블랙커피가 없는데요. 그럼 저는 물 마실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타주셨는데 제가 안 마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분 상하신 거 아니시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처음 보는 성격에 크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생긴 것도 딱 변호사같이 생겼는데 말투도 엄청 예의를 차리거나 싹싹한 성격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퉁명스러운 대신 말실수는 안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며느리를 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변호사면 엄청 바쁘겠어요? 적당히 바쁜 직업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농사만 지어봐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어쩜 말을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지 도무지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화를 이어가 보려다가 멋쩍은 목소리로 웃더니 커피만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눈치를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냥 말씀도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 더 물어볼 것도 없는데 어서 가봐라. 올라가는 길 막히겠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며느리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있으면 길이 막힐 시간이라서요. 그래, 가봐라. 잽싸게 일어난 며느리를 보고 남편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사람이 솔직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차가워 보였어요. 그래도 아들이 10년 만에 만나는 여잔데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반대할 만큼 막장인 성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결혼시켰는데 결혼 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재혼 후에 처음 맞이하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작은 며느리는 왔는데 큰 며느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황당한 목소리로 작은 며느리한테 휴대폰을 들고 와서 물었어요. 예, 이걸 큰 며느리가 보냈는데 뭐 어떻게 쓰는 거니? 형님이 이걸 보냈다고요? 작은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길래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뭘 보냈길래 그래? 형님이 아버님 생신 선물을 쿠폰으로 보냈어요. 선물건인데 이거 들고 베이커리 가면 케이크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평일도 아니고 주말인데 얼굴도 안 비추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혼자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넌 왜 혼자 와? 네 아내는 어쩌고? 아, 그게 일이 바쁘대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일이 얼마나 바쁘길래 전화 한 통도 못하고 이런 쿠폰이나 보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큰며느리가 케이크 쿠폰만 하나 딱 보내고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괜히 아들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솔직히 아무리 바빠도 시아버지 생신에 전화 한 통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저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낯을 가려서 그런지 아직 가족들 보기가 불편하대요. 뭐? 불편하다고? 아무리 불편해도 그렇지. 서로 자주 봐야 가까워지지. 그렇다고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는 거야? 불편하다는데 어떡해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혼자서 오기 전에 둘이 한바탕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넌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에 빵집 쿠폰 하나 딸랑 보내고 끝인 거야? 네? 아, 뭐 더 필요하세요? 커피라도 같이 보내드릴까요? 며느리의 황당한 답변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뭘 더 받아내자고 전화한 것 같니?
시아버지 생신이면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끼리 더 멀어지잖아. 아버님 생신에 며느리가 가서 뭐해요? 친아들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좋으시겠죠. 절 키우신 것도 아닌데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세요. 넌 가족 아니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제가 낯을 가려서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제가 일이 있어서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며느리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고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낯가려서 안 오시는 거래요? 그래. 친아들이 갔으니까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란다. 세상에, 내가 지금 이걸 말이라고 들은 거니?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식구들이 다 기가 막힌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말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가 뭐가 죄송해. 됐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말로 통하는 애가 아닌 것 같아서 그저 말을 돌렸어요. 아들도 수없이 타일러봤지만 말이 안 통했다고 하길래 저도 그냥 애써 넘긴 거예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의 황당한 말에 온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며느리도 자주 봐야 정이 든다는데 자주 보자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엔 같이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정말 시한폭탄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집에 한 번 와도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집에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 하는 짓이 하나하나 다 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운 털 제대로 박힌 며느리가 사고를 친 거예요. 결혼 1년 차가 됐던 설 명절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기로 한 날이라서 남편이 큰아들한테 자고 가라고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골에 내려온 큰며느리가 거실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부르며 소리쳤어요. 너 뭐하니? 네 동서가 시장까지 봐왔는데 너도 와서 일해야지. 어머님, 전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뭐야? 그럼 넌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계속 그렇게 꽂아둔 보리자루처럼 앉아만 있을 거야? 저는 아버님이랑 대화 좀 하고 있을게요. 아버님이 약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며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큰며느리랑 대화 좀 할게. 잘 타일러 볼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와 음식을 준비하다가 부족한 재료가 있어서 다시 시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떠난 형님이 생각나요. 어머니는 안 그러세요?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한편으론 생각난다. 형님이 정말 가족들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평범한 며느리였다면 저도 자꾸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큰 며느리는 그날 정말 밑바닥 인성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제가 작은 며느리와 시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혼자서 막걸리를 3병이나 마신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며느리를 보고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너 무슨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마셨어? 네 시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아버님, 잠깐 통화하신다고 나가셨어요. 그럼 너 혼자 이걸 다 마셨어? 왜요? 저는 술도 못 마십니까? 넌 지금 여기 놀러 왔어? 명절에 일 좀 도와줘야 금방 끝날 거 아니야. 저도 일했어요. 아버님 귀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벌써 우리 3병째예요. 며느리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통화를 끝내고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얘가 이걸 언제 다 마신 거야? 30분 통화하고 온 사이 혼자 다 마신 거야? 알고 보니까 세 병 중에서 한 병만 남편이랑 마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댁이 나선 며느리가 할 짓인가요? 그래도 저는 술 취한 사람한테 화낸다고 알아듣겠나 싶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꾹 눌러 참으면서 큰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식구들 지금 다 나가서 돼지 축사 치우고 올 거니까 너 혼자 여기서 술 좀 깨고 있어. 그리고 술상도 좀 치우고 설거지도 좀 해놔. 하는 김에 밥도 좀 하고. 뭐라고요? 밥을 하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일을 시켜요, 며느리한테. 노동 착취가 심하시네요. 저 고급 인력이에요. 밥 해본 적 없어요. 뭐야? 밥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럼 너흰 그동안 뭐 해 먹고 산 거야? 저번에 처음으로 밥 해봤는데 물 조절 실패해서 완전 물밥 돼서 안 해요. 사람이 잘하는 거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변호사 하잖아요. 시켜 먹는 게 제일 간단해요. 배만 부르면 되죠 뭐. 그리고 저는 원래 밥 안 먹어요. 저 밥 안 먹을 건데 굳이 제가 해야 됩니까? 그거야말로 노동 착취예요. 진짜 며느리의 말에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어떻게 밥 한 번 하라고 했다고 노동 착취가 됩니까?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훤히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며느리가 참다 못해 나서면서 소리쳤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뭐? 노동 착취? 노동 착취가 무슨 말인 줄이나 알아서 떠들어요? 첫 명절부터 시댁에서 술주정 부리고 말대꾸 하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에요? 뭐? 너 지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나 모욕하는 거야? 모욕죄가 얼마나 벌금 센 줄이나 알아? 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줘?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나대고 있어. 그러더니 큰 며느리가 갑자기 작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작은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지금 너 나 폭행했지? 이거 정당방위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순식간에 큰 며느리 다리를 걸더니 엎어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 야, 너 경찰이 선량한 시민 때리는 거야? 뭐? 선량한 시민? 네가 먼저 나 때렸잖아. 이거 정당방위인 거 몰라? 어디서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여자한테 형님 해줬더니만 꼴 같지도 않은 게 사람을 쳐? 네가 그러고도 변호사야? 야, 너 진짜 매운맛 좀 보고 싶어? 매운맛? 아, 시간이 남아도니까 엄한데 시간 쏟을 수 있겠네. 내가 알아보니까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된다면서? 아주버님이 너 먹여 살린다며? 하긴 변호사가 천지에 널렸는데 실력 없는 변호사한테 누가 의뢰하겠어? 어떻게 이 형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돈 못 버는 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 일감이 안 들어오는데 뭐 돈을 어떻게 벌라고? 밥벌이는 알아서 하시고 빨리 사과하세요. 어서 당장 사과하라고. 작은 며느리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는데도 큰 며느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도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나서서 큰 며느리를 보고 소리쳤어요.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지금 정중히 사과 안 하면 당신하고는 끝이야. 이제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다. 빨리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사과드려. 어서. 내가 왜 사과해? 나 변호사야. 어디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서 날 이런 취급해? 이런 집구석에 변호사 며느리가 가당키나 해? 여기서 이렇게 변호사 며느리 대접도 못 받을 거면 나 그냥 집에 확 가버릴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큰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더니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집 앞에 있던 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 겁니다. 놀라서 가족들이 뛰어나갔고 아들이 바로 차 키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면서 소리쳤어요. 이거 내 차야. 당장 내려. 넌 택시 타고 가. 난 너한테 분명히 마지막 기회 줬어. 그리고 기회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할 생각도 안 하고 음주운전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 명절이 우리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그래, 나도 여기서 명절 보내기 싫거든? 술에 취해서 술주정 부리는 며느리를 아들은 택시를 태워서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도착하자 큰며느리는 갑자기 저희 집에 침을 뱉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다시 노나 봐라. 에이, 퇴! 와, 진짜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 야, 갈라서자. 그래, 헤어져.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난 내 가치를 모르는 집구석 싫거든. 정말 행패도 이런 행패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은 택시에 며느리를 태워보내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갈라설게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저 사람 그동안 집안일도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이랑 말이 다 달라요. 왜? 뭔데 그래? 저 사람 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애도 낳기 싫대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랑도 이런 문제로 헤어졌더라고요. 집안일도 싫다. 애 낳기도 싫다.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식충이었어요. 술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 보셨죠? 평소에도 저래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고충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선택을 그저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서울로 가자마자 며느리의 짐을 처가로 보내버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 1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 없던 양아치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러나 싶어서 받아보니까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람은 사계절 겪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동안 전화 한 통 먼저 안 하다가 이제야 먼저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전화니? 내가 네 싹수는 진작에 알아봤지만 정말 기가 막힌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제발 그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내가 미쳤냐? 40 중반 먹고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네 수준이야. 나야말로 너랑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으니까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아들한테 수차례 매달리다가 차여서 저한테 전화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밑바닥 다 본 사이에 다시 어떻게 산답니까? 결국 그렇게 큰아들의 재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월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많다네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변호사가 많다더니 전 며느리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모든 변호사가 전 며느리처럼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직하고 훌륭하신 변호사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처럼 사자 직업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7순이 넘게 살아보니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무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알맹이까지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자리에 맞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전 며느리처럼 직업의식도 없이 그저 사자 직업이란 이유로 아지만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닌 진심이랍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지가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사연이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예기치 않게 큰 선물을 받고 인생의 위기를 넘긴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락한 집, 먹을 것과 입을 것, 편리한 차와 집까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물론 이것들 모두 살아가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안락한 집에서 산의 진미를 누린다고 한들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남는 건 쓸쓸함과 외로움 뿐일 테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곤 하죠. 저 또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저희 시어머니께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1년하고도 몇 개월이나 지난 당시의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엄마는 오로지 일만 할 뿐 자식에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 소원이 엄마에게 잔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일 정도로 엄마는 아예 집안일에 무관심했죠. 메리아스 가게를 하며 저와 남동생을 살뜰히 키워주신 건 다름 아닌 아빠였어요. 시간이 흘러 엄마의 회사는 언제부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결국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18살의 어느 날 회사가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당시 전 자식인 저와 동생은 엄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걸 깨닫고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저와 동생이 비교적 빠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엄마와 달리 자식밖에 모르고 한없이 다정했던 아빠 덕분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살던 지역에 곧장 취업한 동생과 다르게 저는 수도권으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며 서울에 터를 잡고 살게 됐죠. 나이 30에 저는 1살 많은 남편을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21살 때 아버지를 잃고 두 남동생과 홀어머니에게 가장 역할을 하며 살아왔다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홀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죠. 처음 결혼 인사를 드리러 남편의 본가인 포항에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러시더군요. 에이구머니나 이 한겨울에 맨다리에 스타킹 하나가 웬 말이야. 얘 지금 12월이야. 겨울이라고. 요즘 아가씨들이 멋에 죽고 산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감기 걸려. 나중에 들어보니 오랫동안 아픈 시아버지를 간병하셨던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잔소리가 많아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잔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던 전 그런 시어머니가 참 좋더라고요. 나중에 제 사연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딱갈 때가 있나. 고작 18밖에 안 된 애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아가, 앞으로 내가 네 마음에 난 구멍을 메워주마. 내가 품어줄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진호랑 행복하기만 하렴. 이리 와, 내가 한번 안아보자. 남편의 따뜻하고 정 많은 마음씨는 시어머니의 성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안긴 시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살냄새가 너무 포근해 저는 그날의 기억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죠. 결혼한 뒤 저는 매일같이 시댁에 내려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이 바쁠 때면 저 혼자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포항에 꼬박꼬박 내려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오곤 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도 오랫동안 한 곳에서 황태해장국집을 운영하시던 시어머니 음식이 생각나 시어머니의 가게로 달려갔을 정도로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죠. 큰 시동생은 우리처럼 서울에, 둘째 시동생은 부산에 살았기에 내심 혼자 외로우셨다던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포항에 잘 내려오지 않던 두 시동생은 저를 보며 유난이라고 말하곤 했죠. 형수님, 그렇게 자주 내려오셔도 저희 어머니 형수님께 물려주실 재산도 많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하시는 가게도 어차피 월세고 이 낡은 전원주택도 팔아봐야 얼마 안 할걸요? 이것들아, 어머니 너희들처럼 돈만 아는 앤 줄 알아?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너흰 평소에 이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아주 돈 달라고 할 때만 득다같이 찾아오지? 두 시동생은 남편과 똑같은 시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들인데도 참 달랐습니다. 시댁에 내려올 때도 시어머니 생신이던 명절이던 손에 스팸 세트 하나도 들고 올 줄 몰랐으니까요. 제가 결혼한 지 6년, 7년 뒤 차례로 두 시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두 시동생은 꼭 자기들 같은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더라고요. 자산관리사로 일한다던 큰 동서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며 직장을 그만둔 작은 동서도 처음에 시어머니께 제법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데 작은 시동생이 결혼한 지 2년째부터 두 동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발단은 명절날 큰 동서의 질문 하나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진 재산 더 불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엄연히 며느리가 자산관리사인데 며느리한테 재산 맡겨서 좀 불려보시면 좋잖아요. 저한테 맡기고 몇 년만 묵혀두시면 제가 2배로 불려드릴게요. 저한테 재산 좀 맡겨보세요. 네?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난 불리고 자시고 할 재산이 없다. 진섭이가 말 안 해주든? 이는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 가게도 잘 되시고 자식들 결혼할 때 8천만 원씩 지원해 주실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으실 거잖아요. 요즘 누가 노후자금도 안 남기고 자식들한테 다 퍼줘요. 노후자금으로 남겨놨던 돈도 전부 네 남편이랑 네 시동생이 까먹어버렸다. 우리 큰애는 생전 부모한테 손 벌리는 법이 없는데 나머지 두 놈은 주식으로 다 날려서 빚이 생겼다. 차 사고 내서 합의금 물어줘야 한다. 가진 이유를 다 대면 나한테 손을 벌렸어. 너희들도 다 알 거 아니야. 나한테 남은 건 쥐꼬리만한 돈하고 이 집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큰동서는 눈에 띄게 실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작은 시동생은 황급히 시어머니께 묻더군요. 어머니, 진짜 돈 한 푼도 없으세요?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저 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서 자영업 해보려고 이미 사표도 냈는데 사업 구상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큰형 프랜차이즈 가게 차릴 때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 아니었어요? 저 그런 줄 알고 어머니만 믿고 있었는데요. 네 형이 나한테 손 벌리는 거 봤어? 다니던 회사 퇴직금까지 보태서 온전히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시작한 거야. 생각하는 만큼만 눈에 보인다고? 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처자식도 있는 놈이 대책도 없이. 너 퇴직금은 그럼 어쨌어? 한창 오른다는 주식이 있어서 그거 사느라 거기 물려 있어요. 그거 지금 많이 떨어져서 빼면 엄청 손해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이놈아. 뭐든 도전하는 거야 좋다만 넌 왜 자꾸 네 힘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시작하고 해결할 생각만 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몰라요. 도와주실 것도 아니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막내 너 그만 안 해? 어디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 내가 재수씨 앞이라서 가만두고 보고 있었더니 너 어머니랑 이 형이 아주 우습지? 아니 큰형, 그게 아니고 너희 둘 다 잘 들어. 어머니가 너희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거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나 몰래 어머니한테 돈 타갈 수 있었던 거, 그거 하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로 집안 재산 바닥났을 때 해장국집 하면서 자식들 학비까지 다 대주시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진 생각 안 해? 거기다가 악자까지 돈 모아서 이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자주 찾아뵙고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따 대고 지금 돈 안 준다고 징징대고 있어? 너희 둘 다 앞으로 어머니께 또 돈 얘기 꺼내기만 해.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둬. 남편의 으름장에 시동생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던 전 속상해하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죠. 그 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야단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동생은 처가에 손을 벌려 기어코 돈가스 가게 창업을 했더군요.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해주며 시어머니는 탄식을 금하지 못하셨어요. 네 큰 시동생은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서 합의금 물고 면허도 취소됐단다. 애들이 왜 이렇게 이 나이 먹고서도 철이 없는 건지 내가 아주 한숨 쉬다가 폐가 말라버릴 것 같다. 아범의 반의 반만 그놈들이 닮았어도 내가 이렇게 속이 탈 것 같진 않구나. 그건 그렇고 아범 가게가 요즘 많이 어렵다며? 너흰 괜찮은 거니? 아휴, 시국이니 자영업자들이 온통 난리더구나. 막내는 이 와중에 무슨 식당을 연다고. 아휴. 저흰 괜찮아요. 나라에서 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아범 가게 인건비 줄인다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일손을 도와야 해서 자주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너희만 알아서 잘 살면 된 거지. 네가 고생이 많다, 어머마.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돼. 당시 온 국민이 힘들던 마스크 시국으로 인해 남편의 프랜차이즈 가게 사정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께 걱정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우린 거의 낭떠러지 직전이었습니다. 대출은 대출대로 다 당겼었고 어떻게든 폐업만은 막으려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그때 차라리 회사를 그만뒀으면 안 됐었나 봐. 그때만 해도 이런 세계적 위기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누군들 이런 일을 예상했겠어? 괜찮아. 당신도 그때 백방으로 알아보고 투자 가치 있는 유망 브랜드로 차렸던 거잖아. 언젠간 이 시기도 끝이 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어떻게든 양가에 손 안 벌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 안 했어도 어떻게 다 아시고 장인어른이 2천만 원이나 보태주셔서 나 정말 죄송스러워 죽겠어. 차라리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버틸 만큼 버텨보고 정 안 되면 그냥 실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알지? 우리 아직 젊어. 나도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힘내. 우리 남편 아자아자 화이팅. 아빠 화이팅. 지민이도 화이팅. 들었지? 우리 아들도 아빠 화이팅이라네.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세상을 등졌던 엄마가 생각나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우리 일과 별개로 남편이 호통을 친 후 2년간 두 시동생과 동서들은 점차 시댁의 발길이 뜸해지더군요. 심지어 큰 동서는 명절을 제외하고 그나마 딱 한 번 내려오던 시어머니의 생신에조차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았죠. 화가 난 제가 큰 동서에게 전화하니 동서는 도리어 제게 이러더라고요. 남편한테 저 바쁘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음주운전에 술 취해서 폭행 시비까지 붙어서 허구한 날 합의금으로 돈 떼어먹히는 남편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서 애도 안 들어서는 마당에 제가 돈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 부모도 아닌데 남편만 보냈으면 됐지. 도움도 안 주실 거면서 왜 전화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번 일만 가지고 그래? 동서, 저번에 어머님이 전복하고 소고기 보냈다고 전화했을 때도 차라리 돈을 보내주지 뭐 그런 걸 보냈냐고 되바라진 소리 해댔다며? 내가 그걸 아주 나중에 듣지만 않았어도 당장 동선에 쫓아가서 소고기든 전복이든 다 뒤집어 엎었을 거야. 그리고 그 합의금들
결국 어머님이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다 물어주셨다며? 그럼 어머니께 감사하다곤 못할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다못해 바쁘면 생신 축하드린다고 문자라도 한 통 넣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전에 어머니께 살갑게 굴던 것도 다 어머님한테 재산 있는 줄 알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돈 없다는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태도가 싹 변한 거잖아. 곰처럼 구는 척하면서 그런 건 어떻게 다 알고 있대? 아무튼 자기만 효부났지. 어차피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은 분 생신을 뭐 그렇게 유난이라고 챙겨요? 형님은 돈도 시간도 여유 많으셔서 참 좋겠네요. 저 바빠요. 끊어요. 열받아서 다시 전화했지만 동서는 그 뒤에 제 전화를 아예 안 받더군요. 그리고 다음 해 추석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차가 막혀 명절 전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시댁에 도착해 보니 큰 시동생을 제외하곤 아무도 와 있지 않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큰 시동생에게 물었죠. 동서는요? 시장 보러 갔어요? 아니요. 일이 바쁘다고 이번에 못 내려오게 됐어요. 네? 그럼 작은 서방님네는요? 이번엔 처가에만 있겠단다.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서야 진성이 그놈이 나한테 전화로 그딴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더구나. 네? 아니 왜요? 자기 가게가 어려워져서 사돈 어른한테 잘 보여서 도움 받아야 된단다. 도와줄 거 아니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끊으라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일에 전화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무슨 경우라니? 두 며느리도 다 나한테 죄송하다는 연락도 한 통 없더라.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셨더군요. 남편도 화가 나서 큰 시동생에게 따지더라고요. 재수신 1년 365일이라냐? 얼마나 바쁘면 못 온다고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을 직접 못해? 아휴, 나도 몰라. 바쁘다는데 뭐 어떻게 그럼. 나도 요새 그 사람이랑 사이 안 좋아서 대화도 잘 안 해. 남편은 작은 시동생에게도 화가 나서 전화를 걸더군요. 하지만 받아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작은 시동생은 남편의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속상하셨는지 결국 눈물을 내비치며 저희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자 저는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작은 동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의 신호 끝에 전화를 받은 작은 동서는 특유의 나긋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동서, 명절 내내 친정에 가 있기로 했다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러기로 했으면 적어도 어머니께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쩜 이래? 어머, 우리 애 아빠가 미리 전화 안 드렸었대요? 전 몰랐네요. 어머님은 이제 남편이 알아서 챙기기로 해서요. 뭐라고? 그럼 동선 시댁에 아예 신경 끄겠다는 소리야? 네,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작은 형님은 이미 어머님한테 받을 거 하나 없는 거 안 순간부터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안 하고 시댁에 신경 딱 끊어버리던데 저만 마음이 약해서 계속 시댁에 발걸음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작은 아주버님이 저희 집보다 합의금이니 뭐니 돈은 더 많이 받아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어머님보다 돈도 3천 더 보태주시고 애 아빠 창업할 때 도움도 주신 거 아시죠? 솔직히 주는 건 다른데 대접은 똑같이 받으면 저희 부모님만 억울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저는 받는 만큼 대우를 달리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돈 있는 부모만 부모고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라 이거야? 어머님 일찍 아버님 보내시고 혼자서 새 아들 키우려고 안간힘을 다해 열심히 사신 분이야. 혼자서 이만큼 자식들한테 해주셨으면 됐지. 앞으로 더 받을 일 없다고 부모를 이렇게 팽한다고? 서방님이 그랬어도 아내로서 동서가 말렸어야지.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못할 망정 서방님을 더 부추겼단 말이야? 형님, 까놓고 말해서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데 이제 거길 뭐하러 가요? 그 시간에 저희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뵙는 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훨씬 현명하게 투자하는 거죠. 형님은 돈에 관심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은 형님 혼자 알아서 챙기세요. 앞으로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해서 목소리 높이시는 거 저 사절이에요. 뭐 이젠 별로 별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하자고요. 그럼 끊을게요. 어쩜 대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큰동서에게 전화하자 큰동서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방에서 나오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린 상태였고 그 앞엔 시어머니께서 화가 난 표정으로 서 계셨거든요. 어머님, 다 들으셨어요? 문은 또 언제 여셨어요? 그 방문 얼마 전에 고장나서 제대로 안 닫힌다. 우리끼리라도 음식해야지 하고 나왔다가 다 들어버렸구나. 작은 애 목소리가 커서 잘 들리더라. 됐다. 너도 앞으로 걔네한테 전화해서 더는 감정 상하게 할 필요 없어. 다들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저희 아들을 제외하고 저와 남편 그리고 큰 시동생을 안방으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에 우린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사실 내가 너희한테 일부러 말 안 한 얘기가 있다. 내 황태국밥집이 있는 건물 있지? 몇 년 전에 건물주가 건물을 처분하려다가 나한테 먼저 매매할 거냐고 묻더구나. 내가 거기서 장사를 오래 했으니 말이야. 솔직히 낙후된 동네기도 하고 건물도 오래돼서 사지 말까 했다가 또 새 건물주랑 보증금의 월세 논의하기도 번거롭고 혹시 나한테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니 조금 무리해서 내가 그 건물을 샀었다. 네? 아니 어머니 그 얘기를 왜 형하고 우리한테 여태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네 형은 몰라도 너랑 네 동생이 알면 가만히 있었겠니? 내가 돈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남은 한 푼이라도 뜯어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기대한 건 아닌데 2년 전에 내 가게 있는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샀던 금액의 배는 받고 그 건물 팔았어. 그래서 지난주부터 나 식당 줬고 지금 쉬고 있다. 쉬면서 가게 이전할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중이야. 솔직히 사고만 치는 너 때문에 둘째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처가에 손 벌리며 정신 못 차린 막내 때문에 사돈 어른들께도 면목 없어서 내가 그 돈의 일부를 너희 셋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었다. 근데 몇 년간 너희랑 며느리들 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구나.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팔 생각이었던 난 건물 팔리기 전부터 아무 말 않고 너희를 시험해봤다. 사람 마음이 힘들면 잠깐은 치사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을 들여서 너희를 좀 지켜봤지. 근데 저번 내 생일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젠 내 확실히 알겠어. 둘째 넌 내가 돈을 줘도 어차피 사고쳐서 물어내야 할 합의금으로 죄다 날릴 놈이야. 그렇다고 날 곧 죽을 늙은이 취급하면서 이제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둘째 며느리한테 내가 더 이상 고마워할 이유도 미안해할 이유도 없지. 그리고 돈 있는 부모 없는 부모 차별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운운하는 막내네한텐 잘못된 투자의 결과가 뭔지 내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더구나. 주식으로 수천씩 잃어본 놈이니 감수해야 될 투자 결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지. 나는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으니 이젠 가치 없는 늙은이로 생각하는 막내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어머니, 그럼요. 그 돈 다 어쩌시려고요? 설마 형네 다 주신다는 건 아니죠? 왜 아니야? 건물 판 돈 절반은 전부 네 형하고 형수한테 줄 거다. 세상에 네 형도 형이지만 네 형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니? 때 되면 꼬박꼬박 안부 전화해. 자식들보다도 더 시애미 챙겨. 남편 내조 잘하고 시애미 위해서 시동생이든 동서든 안 가리고 진심으로 화내주는 이런 애가 또 어디 있냔 말이야. 난 이제
둘째고 막내고 며느리들 안 본다. 나한테 며느리는 이제 큰애 하나니까 너희 앞으로 내 생일이며 명절이며 일절 올 필요도 없다.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 여기 와 있잖아요. 안 온 막내는 그렇다 치고 저까지 차별하시면 안 되죠. 네가 나보고 싶어서 온 거니? 너, 네 형 오기 전에 나한테 뭘 했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 좀 해달라고 졸랐잖아. 면허 취소된 지 얼마나 됐다고? 친구 차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돈 물어줘야 한다면서? 거기다가 내야 할 벌금까지 빌려달라고 말하려고 온 걸 가지고 어디 명절에 내 생각해서 얼굴 비쳤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 결정엔 변함없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돈 타령할 거면 너 당장 돌아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랐지 어머마. 그동안 말 안 해서 미안하다. 너희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큰 돈을 다 너희를 주면 다른 애들이 반발할 게 뻔하지 않니? 그렇다고 다 똑같이 나눠주자니 그 두 놈이 감사함을 모를 것 같아서 내 좀 지켜보다가 지금까지 왔다. 많이 서운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애초에 저희 돈도 아닌데 제가 왜 서운해해요. 어머님, 그 돈 저희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다. 그동안 너랑 아범한테 너무 고마워서라도 꼭 내가 주고 싶으니 내 마음을 부디 거절치 말아다오. 어머마, 넌 내 자식들보다도 더 날 부모로서 극진히 대해준 진정한 내 며느리이자 자식이야. 부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항상 나와 사이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다오. 그리고 그동안 힘들어했을 내 아들 옆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물론 시어머니는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까지 모르셨겠지만 그 말씀만으로도 그동안의 고생이 충분히 위로받는 것 같아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드디어 대출금 상환의 압박에서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어 안도감마저 들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오로지 시동생만이 한숨을 쉬더니 흡연을 하러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시동생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시어머니께 돈 이야기를 꺼내보려 안달복달하고 있더라고요. 끝내 시어머니가 꿈쩍도 안 하시자 답답했는지 시동생은 낮에 부친 전을 집어먹으며 혼자 소주를 까기 시작했죠. 그러다 분노의 방향이 갑자기 동서를 향한 건지 조금 술에 취한 시동생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쭈, 안 받아?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 전화를 쌩 깐다 이거지? 좋아, 내가 오기로라도 받을 때까지 한다. 시동생은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스피커폰 모드로 돌린 채 통화 종료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댔습니다. 그러다 몇 통 만에 결국 동서는 전화를 받았는데 시동생이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주변이 소란스러운 걸 보니 아마 잘못 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 동서와 일행으로 보이는 친구의 대화가 심상치 않더군요. 자연스럽게 숨을 죽인 채 소리를 듣던 우리의 얼굴은 점차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변해갔죠. 야, 네 남편 계속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돼? 아, 술맛 떨어지게 뭘 받아. 짜증나게 왜 계속 전화질이래? 진동 멈춘 거 보니까 이제 포기했나 보지. 아, 나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집안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 개털의 밥맛이야. 그래서 오늘 명절인데도 시댁 안 내려간 거야? 나만 보면 귀걸이가 버스 손잡이만 하네. 치마가 짧네. 이러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란 여자부터 지만 세상 잘난 척하는 형님이란 년까지 다 재수없어 죽겠어. 그나마 회사가 좀 괜찮길래 멀쩡한 놈인 줄 알고 낚아챘더니 아휴, 남편이란 놈은 아주 개털에 망난이라니까. 아휴, 돈도 없는 시댁 놀친낸 잔소리할 거면 돈이나 주고 하던가. 돈도 없는 주제에
꼴의 어른이라고 설교하는 거 들으면 내가 배알 꼴려 죽겠어. 그거 알아? 나 사실 난임 아니다. 결혼 전에 애를 2번이나 떼니까 자연 임신하기 힘든 몸이 됐는데 괜히 말했다가 책 잡힐까 봐 그냥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도 못하는 거라고 난리쳤어. 그걸 또 믿더라. 하긴 지들이 안 믿으면 어쩌겠어? 아무리 임신 안 된다고 해도 너 조심해. 너한테 돈 더 맡긴다고 꼬시는 남자들이랑 계속 놀아나다가 덜컥 임신이라도 돼봐. 너 그땐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럼 그냥 남편 애라고 확 속이고 나와버리지 뭐. 어차피 내가 만나는 놈들 다 유부남인데 그 놈들한테도 아내한테 알린다고 하고 돈도 좀 뜯어내고 완전 일석이조지. 야, 우리끼리 먹기 심심한데 나 만나는 남자한테 연락해서 술이나 더 사달라고 하자. 그렇게 말한 동서는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는지 순간 아무 말도 없더군요. 휴대폰 액정에 뜬 시동생과의 통화 중 화면을 봐버린 거겠죠. 시동생은 나지막하게 동서에게 말했어요. 너 당장 집으로 튀어와. 나 지금 서울로 바로 올라갈 테니까 넌 오늘 죽었어. 얼굴이 시뻘개진 채 통화를 끊은 시동생은 외투를 들고 시댁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기치 않게 동서의 실체를 알아챈 우리는 모두 벙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기까지 했죠. 아이고, 내가 살다 살다 정말 별꼴을 다 보는구나. 우리 집에 사람이 아니라 꼬리 9개 요물이 들어왔었어. 결국 그의 추석은 저희 세 식구와 시어머니까지 넷이서만 조촐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희 친정아빠는 동생 부부와 조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셨기에 우리 가족은 명절 마지막 날까지 심란해하던 시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릴 수 있었죠. 추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 남편의 통장으로 정말 거액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물론 서울의 건물값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돈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만큼은 충분히 큰 액수였어요. 시어머니의 큰 선물 덕분에 남편과 저는 즉시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죠. 당시 마스크 시국이 끝을 보이며 상황이 나아지고 있긴 했지만 이미 대출금이 쌓일 대로 쌓여 더는 감당하기 힘들 쯤이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역대급 동아줄을 내려주신 덕에 우리는 극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우린 추석이 끝난 주 주말 다시 시댁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화기애애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우당탕탕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나가보니 그곳엔 두 동서와 시동생들이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4사람 다 일제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하고 건방졌어요. 제가 요새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조바심이 나서 원망의 화살을 괜히 어머니께 돌렸나 봐요. 어머님, 제 남편이 자기가 돈 한 푼 못 받게 된 건 다 제 탓이라면서 저한테 너무 화를 내요. 어머님한테 싹싹 빌고 아주버니께 드리고 남은 돈이라도 더 못 받아오면 제가 고객들하고 놀아난 걸로 이혼소송 걸어버리겠대요. 저 진짜 억울해요. 전 그냥 실적 좀 더 올리려고 같이 술 좀 마시고 어울려준 건데 이 사람이 자꾸 제가 바람 폈다고 우겨서요. 어머님, 솔직히 이번 명절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거짓말하고 친구랑 논 거 인정해요. 근데 다른 땐 진짜 고객 유치하고 다니느라 정말 바빴어요. 진짜예요. 유산 문제는 솔직히 어느 여자가 결혼하면서 남편 될 사람한테 솔직히 말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남편한테 제발 저 좀 용서해달라고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재산 조금이라도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네? 넌 그때 술 취해서 네가 다른 남자랑 임신하면 돈을 뜯어낼 거니 내 아들 자식이라고 거짓말하고 나을 거니 그렇게 했던 말 하나도 기억 못하니? 그런 말을 해대고서 그냥 실적 올리려고 어울렸다는 거짓말을 해? 난 이제 네가 콩으로 매줄 순대도 못 믿겠구나. 그리고 둘째 너, 둘째 며느리 죄가 없었어도 똑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엄하네 내 앞에 들이밀지 말고 이혼을 하려면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그때도 말했듯이 나한테 며느리는 이제 큰애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너희 두 부부 일은 내 알 바 아니다. 어머니,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 그럼 둘째 형 말고 저는 좀 봐주세요. 어머니, 요새 시국 때문에 제 돈가스 가게 상황이 완전 최악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도움 좀 더 받으려고 처가에 갔는데 애엄마가 큰형수님이랑 통화하는 걸 그만 장인어른께서 들어버리셨어요. 그거 듣고 장인어른 엄청 대노하시면서 외동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으로 컸다고 다 큰 이 사람한테 몇 가지 드셨다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부모도 저버린 인간이 처부모한테 고마움이나 제대로 느끼겠냐면서 도움은커녕 그때 빌려주신 돈도 차용증에 써있는 기한에 안 갚으면 소송 걸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모양새를 취해야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면서 차용증을 썼었거든요. 그걸 치사하게 이렇게 쓰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맞아요, 어머님. 지금 저도 무직이고 애도 아직 5살인데 지금 애 아빠 가게 접으면 우리한텐 빚밖에 안 남아요. 애 아빠 퇴직금 넣었던 주식도 폭락해서 다 손실났단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네? 제가 아무리 빌어도 여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면서 아빠랑 엄마가 절대 안 봐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한다면 진짜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게 나한테 진작 잘하지 그랬니?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뻥뻥 차버린 건 바로 너희들이야. 난 너희한테 더 이상 볼 일 없다. 그리고 내가 돈을 해주면 어차피 너희는 앞으로 또 받을 재산 없다고 다시 날 쓸데없이 목숨만 붙어있는 늙은이 취급할 거 아니냐? 앞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아이고 머리야. 됐으니까 너희도 그리고 진섭이 진성이 너희도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마라.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도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로 안 그럴게요. 큰형님, 어머님이 큰형님은 좋아하시잖아요. 큰형님이 어머님 좀 설득해 주세요. 그때 제가 건방진 소리 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허물 한 번쯤은 덮어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형님. 저 이혼 소송 당하면 위자료 물을 돈도 없고 제 남편이 이혼하게 되면 자기 이웃남 만든 저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명예훼손이든 뭐든 저희 회사에 죄다 까발려 버린다고까지 했어요. 직장까지 잃으면 제 인생 진짜 끝이에요. 그동안 제가 싸가지 없게 굴었던 거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시어머니께서 받아주실 기미가 안 보이자 두 동서는 이제 저한테까지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시동생은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전부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싫어. 어머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나서서 말릴 판에 내가 왜? 지금껏 네 사람 모두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 고마움 한번 느낀 적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납작 엎드리고 원하는 거 다 얻어내면 다시 안면 몰수할 거 뻔히 다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아무리 내 부모 내가 챙기는 세상이라지만 자기 남편 힘들게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어머님이 평생 일구신 돈만 탐내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방님들, 어머님이 서방님들 낳을 때 한 명당 나중에 나한테 얼마씩 줄 거야 하고 계산해서 낳으셨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돈이 나오긴커녕 줄줄 새는 게 인지상정인데 자신의 돈, 젊음, 인생 다 바쳐가면서 서방님들 키워준 어머님을 고작 돈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고 팽개쳐요? 동물원 짐승도 자기를 키워준 사육사한텐 평생 충성한답디다. 짐승만도 못한 자신들 인성을 부끄럽게 여기세요. 너희 형수 말 잘 들었지?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내가 그동안은 어머니가 속상해할 거 아니까 참았는데 또 돈 얘기 꺼내면 그땐 아주 앞니부터 죄다 부러뜨릴 줄 알아. 하늘 같은 어머니께 효도는 못할 망정
더 이상의 불효는 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럴 바엔 아예 이 포항 땅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알았어? 돈 얘기 말고 할 말 없으면 당장 어머니 집에서 나가. 그녀. 형, 진짜 이렇게 돈 다 꿀꺽하게야? 어머니, 저 끝까지 모른 척 하시면 이번엔 진짜 크게 사고치고 교도소라도 갈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 진짜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내 코! 그 와중에 큰 시동생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시어머니께 되도 않는 협박질까지 하더군요. 남편은 결국 눈이 돌아 시동생의 코에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코피가 터진 큰 시동생은 코를 부여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억울했는지 남편에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은 누가 봐도 일부러인 듯 큰 시동생의 주먹에 살짝 맞고는 나머지는 모조리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며 집 밖으로 이미 쫓겨나 있던 세 사람 곁으로 엉덩이를 뻥 차서 쫓아내버렸죠. 너도 때렸으니까 쌍방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당장 꺼져. 그 뒤 네 사람은 서로의 탓을 하며 한참을 밖에서 싸우다 사라지더군요. 차마 제 남편이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어머님, 당분간 쉬신다고 했죠? 그럼 저희 집에 한동안 올라가서 같이 지내시는 건 어때요? 괜히 여기 있다가 쟤네 계속 찾아오면 속만 시끄러우시잖아요. 그날 아들을 서울로 놀러온 남동생네에게 맡긴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른들의 험한 모습을 그 어린애에게 안 보였어도 됐으니까요. 시어머니 또한 심신이 많이 지치셨는지 선뜻 저희 집으로 함께 올라오셨어요.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게 시동생과 동서들은 저희가 없는 틈을 타 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없으니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연히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불러 내 연놈을 전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 쫓겨난 뒤에야 그들은 포기하고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린 아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길 원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포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난 내 음식 파는 일이 좋다. 잠시 쉬었다가 이전에서 재오픈한다니까 단골들이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어디로 옮기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더구나. 너희들 집에서 석 달이나 쉬었으니 다시 나도 식당 자리 알아보러 내려가야지. 우리 부부와 아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1년하고도 넉 달이나 더 지났네요. 다행히 저희 남편의 가게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어요. 힘들었던 시기를 이악 물고 버틴 보람을 요즘 아주 톡톡히 느끼고 있죠. 우린 친정아빠가 빌려주신 2천만 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아빠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으시더군요. 이 아빠가 돈이 많진 않아도 우리 사위가 물에 빠져 허우적댈 때 던져줄 보따리 정도는 아직 가지고 있어. 그 시길 잘 이겨내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맙구나. 시어머니도 친정아빠도 부모란 항상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지만 아직 두 분처럼 헌신적이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엔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죠. 저도 남편도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아들에게 좋은 부모로 남을 수 있기 위해 열심히 부모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두 시동생의 근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큰 시동생네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위자료를 뜯어내려 했지만 그동안 시동생이 쳤던 사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더군요. 지금 시동생은 다니던 회사 근처에 혼자 원룸을 잡아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또다시 술 먹고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일로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완전히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사람 돼서 나타나기 전까진 당신께선 절대로 너를 보지 않겠다고 시동생에게 단단히 못을 박으셨죠. 그 와중에 시동생은 정말로 고객들과 부정한 만남을 가진 동서의 실체를 회사에 익명으로 신고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로 동서는 내부 감사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더 엄청난 대반전이 있었더라고요. 동서는 고객들이 믿고 맡겼던 재산을 야금야금 몰래 빼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거액을 물어주게 된 회사는 사직시킨 동서에게 또다시 소송을 걸어 동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돈이 없던 동서를 대신해 동서의 친정에선 그 돈을 전부 물어줬는데, 그 일을 계기로 동서는 친정에서 호적에 파이듯 쫓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은 이혼한 재수 씨 소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리는 걔들 경찰 불러서 쫓아낸 이후론 본 적 없잖아. 동서가 얼마 전에 나한테 원룸 보증금이라도 빌려줄 수 있냐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 왔어.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배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했어야지 하고 그냥 끊어버렸지만 말이야. 당신은 어제 작은 서방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뭐래? 돈가스 가게 결국 문 닫았대. 그 와중에 다행히 식당 주방 직원으로 어떻게 취업을 하긴 했나 봐. 아무튼 작은 재수 씨 친정에서 진짜로 빌려준 돈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건 모양이야. 그거 갚으려고 가게 처분하고 집도 셋이 거실 하나 방 하나짜리 분리형 원룸 같은 곳으로 이사 간대. 그러면서 방 2개짜리로라도 가고 싶다고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돈 귀한 줄 모르는 자식한테 줄 돈은 앞으로도 한 푼도 없을 거라고 못을 박으셨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걔한테 해주셨다는 말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끊어버렸지. 우리 조카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발 걔도 재수 씨도 정신 제대로 차렸으면 좋겠어. 요즘 저희 시어머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몇 달 전 이번에 사시던 집 근처에 다시 가게를 내셨는데,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단골뿐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맛집으로 꽤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바쁘게 일하려니 몸이 안 따라준다면서 전화할 때마다 투덜거리시는데, 그 말투 속에 내심 뿌듯해하시는 게 느껴져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꼭 시댁에 내려가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께 약속을 받아냈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다.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서 식당 접으면 집 팔고 너희 집으로 올라가서 같이 삼아. 자, 약속, 도장, 복사까지 다 했다. 됐지? 아프신 거 숨기고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아셨죠? 혼자 계시다 아프기라도 하면 저희 진짜 걱정돼서 그러니까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영양제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내복도 2개씩 껴입으세요. 무릎에 찬바람 들어요. 아유, 알겠다니깐. 애가 어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나보다 잔소리가 더 심해지니? 원래 딸은 나이 들수록 부모님 걱정이 늘어가는 법이에요. 저희 아빠는 요즘 귀 따갑다면서 제 전화도 피하세요. 그나마 아빠는 동생이랑 같이 사시니까 제 걱정이 덜한 거라고요. 어머님,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랑 사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남편과 함께 차곡차곡 돈을 모아 3년 만에 방을 하나 더 늘려서 이사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시어머니가 와서 사실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을 미리 시어머니의 방으로 꾸며둘 생각이에요. 언젠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 날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대곤 하죠. 2 시동생과 이젠 남남이 된 큰동서, 그리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호되게 뒤늦은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막내 동서가 언제쯤 정신을 차릴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으론 자식들 걱정뿐인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닌 사람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 그들이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날은 저와 남편도 윗사람으로서 마음을 열고 기꺼이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돈을 쫓는다면 돈은 오히려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인간된 도리를 지키며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세상에 큰 선물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죠. 물론 시어머니가 주신 돈도 말도 안 될 만큼 감사한 선물이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세상을 살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시어머니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가 된 듯 풍요로워졌으니까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돈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 넘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무언가만이 여러분을 비로소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